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 아직도 어휘벙벙하고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기 때문에 더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을 열어야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을지 걱정이 앞서긴 해요. 하지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선자리라는 것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서로 홍기가 꽉 찰 만큼 찬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조건을 보고 집안을 보고 대충 이 정도면 평생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고 남편의 조건이나 집안을 따져봤을 때 평생 배가 고팔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니 결혼에 쫓기듯이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많이 들긴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였는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아버지의 자랑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명예로운 소방관이셨어요.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소방일을 오래 하시고 남들을 구조하는 현장에서 굵직한 일을 맡아서 오랜 시간 몸으로 뛰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항상 가족을 자상히 보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치지 못해서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이상형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같이 정의로운 사람, 아버지를 꼭 닮은 남들을 돕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속이 까맣게 타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돈 꼬박꼬박 번 회사원이나 만나 결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것이라면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나는 항상 너희들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마다 기도할 때 몇 번을 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도 현장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내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 아, 왜냐하면 아버지 멋있잖아요. 남들을 구하고 생명을 구해주고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멋진 일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소방관이 되고 싶어. 만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야? 그저 우리 아빠처럼 남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정의롭고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지. 휴,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을 만나봐야 너만 속이 썩는다. 엄마가 다 살아봐서 하는 말이니까 적당히 선봐서 괜찮은 조건 가진 남자랑 결혼해.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남자 하나 없이 그러고 살아. 이번에 만난 사람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어. 엄마께서는 마치 제가 결혼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셨으면. 탐색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남편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아직 어색함이 다 가시질 않는 상태였는데 같이 길을 잃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전 평소에 아버지께서 소방관이기도 알고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의식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 같은 건 말이다. 제가 달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막 뛰어가서 눕혀놓고 의식을 잃은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을 시작했다. 회사 일을 끝낸 뒤 나를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와이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달리 느끼게 되었다.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과 일치하는 부분이 딱 보이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호감이 생겼다.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 땀으로 흠뻑 젖은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심폐소생술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소방관 일을 오래 하셔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시던데요. 살면서 누구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한 번쯤은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소생술을 가르치는 기관 같은 곳도 있고 동네 소방서에 가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기 바빠요.
어차피 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의미 있는 일을 한 번쯤 하면서 살면 뿌듯하고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정말로 분리를 그냥 지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보이면 뒤에서 꼭 리어카라도 밀어드려야 하는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답답하고 바보 같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 저희 부부에게 아주 잔잔한 시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제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무작정 해고할 수 없으니까 무급 휴가를 받는다는 공고가 떴고 전반적으로 팀장님의 면담이 잡혀졌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이러다가 회사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오가고 있었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죠. 어느 정도 감이 오던 중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팀장님은 제게 불편하지만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김 대리가 회사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무급 휴가를 주겠다는 공고까지 내린 회사에서 아이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여직원을 얼마나 참아줄 수 있겠어? 결혼도 했고 이제는 남편이 있으니까 김 대리가 회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한마디로 언제 아이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연봉 인상은 그대로 가져가게 될 여직원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말이 좋아서 무급 휴가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처분을 받았죠.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내라는 말이 결국 다른 회사를 찾아서 떠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팀원들은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언제까지 무급 휴가를 내고 있어야 하냐고 퇴사를 했어요. 사실 그렇죠. 무급 휴가를 내다가 회사가 산산조각이라도 나면 다른 회사로 인수되면 퇴직금은 날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퇴직금 몇 푼이라도 챙길 것이냐 아니면 회사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무급 휴가를 낼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면 100이면 100 퇴직금을 선택할 게 뻔했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여러 번 물어보고 찾아보고 따져보면서 무급 휴가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전 그동안 저희 커리어를 쌓는 다른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가 여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면 퇴직금도 날리게 될지 모르는 거였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몇 개월 무급 휴가를 내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퇴직금은 받아 챙길 수 있는 거잖아. 시기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무급 휴가를 내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지금보다 훨씬 당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었어요. 직장을 다른 곳으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낸다고 하니까 굳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의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대로 구조조정에 잘린 회사원으로 남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오기로 버텨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 사건이 결혼을 한 지 2년 차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2년 동안 맞벌이로 살았기 때문에 시댁의 간섭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원이었다. 시댁에서도 저에게 딱한 간섭이 없었던 건 남편이 시에게 꾸준히 이야기를 해준 덕분이었어요.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하루를 전부 써버리는 일일지도 몰랐나 봐요. 그 덕분에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일이 바빠서 전화하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일도 바쁠 텐데 무슨 전화까지 하고 그래. 무소식이 소식이라는 말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 잘 지낸다 알지?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어서 주말까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날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쉽게 주말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체력을 보충해야지. 우리는 주말에 알아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맞벌이를 한다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셨던 분이셨어요. 결혼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고 하시고 결혼을 한 뒤에도 자기 일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는 말로 넌 지시 던지는 듯 말씀하셨으나 아직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드드라고 한 말이겠죠. 요즘 사람들은 결혼 후에 일 그만두고 싶어 난리라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어요. 다들 자기들 며느리들이 집에서 논다고 하는데요. 하길래 아이, 우리 며느리는 클리어 어머니라고 내가 자랑을 했지 뭐.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남편과 동등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는데 무급 휴가를 받은 뒤에 절절하게 알게 되었죠. 회사 사정에 의해 무급 휴가를 내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당황스럽다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뭐, 회사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 일이야, 빨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며 우리가 또 러는 사람이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닐 테니까, 아이. 그나서나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고생이 많겠다. 제 편을 들어주시는 척하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기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셨고 일을 구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혼자서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둘이서 번 돈이 나중에 혼자 벌게 되면 생활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구해야 해요. 이력서를 제출해도 답이 없다고 집에서 게을러지고 먹기만 하다가 될까요?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있긴 한데 결혼도 안 한 탓인지 아이도 없어서 그런지 연락이 잘 오지 않아요. 저도 빨리 취직해서 싶어서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조사해보니 그 회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비밀 없이 일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당신들. 아이도 나와 하지 않겠네. 버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한 번 취직하면 퇴직 안 한다고 하던데 자리가 있을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해요. 능력 부족하다고 눈치를 줄게요. 돈 벌어야 한다며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시대 아니냐며 말이죠.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 준비 비용을 반반씩 했어요. 시댁과 친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긴 했지만 거의 남편과 제 돈으로 결혼했어요. 둘 다 모아둔 돈도 비슷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셔서 요즘 반반 결혼하는 시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생활비를 내야겠다고요. 구하는 것이 전부 반반으로 되지 않았니? 당연히 결혼한 뒤에도 반반으로 해야지. 집에서 누구 하나 놀고만 있고 먹으면 그게 어떻게 반반이야? 처음 결심했던 대로 계속해서 반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 말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화통하고 호불호가 딱 정해져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명절 때도 원래는 둘 다 맛을 버리니까 피곤하다면서 점심만 시댁에 가서 차린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밖에서 외식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점심 준비도 시어머니가 혼자서 오전 중에 다 준비를 해두셨고 우리는 찐에 점심시간에 가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었어요. 제사가 없는 집이기도 했거든요. 자식들이 일하는데 귀찮고 힘들게 일을 벌이지 말자는 주의로 살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명절에 저에게 일찍 와서 일손을 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겠어요? 밥을 차리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살림하는 건 좀 늘었겠지. 그동안 못 믿어서 못 시켰던 거니까 이번에는 일찍 와서 일손 좀 도와라. 바깥 일을 안 하면 집안일이라도 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오전 중에 오도록 해 그렇게 말을 하시길래 일찍부터 가서 밥을 차리는 걸 도왔는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시댁 대청소까지 시키는데 집안일을 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냉장고 청소까지 하라고 했을 때는 넋이 빠질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절 들었죠. 그런데 취직을 하다가도 것 같으면 무급 휴가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바로 이직을 했겠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요즘은 쟁쟁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있었던 저는 사실 저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살 이상 어린 애들의 스펙을 보고 기가 확 죽어버리는데요. 제가 어디에서 저 정도로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제일 걸리는 일이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꼭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냐, 임신을 하면 육아휴직은 내야 하는 건 아니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회사 한 곳 한 곳 면접을 볼 때마다 이번에도 흘렀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제가 면접을 보고 올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남편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될 것도 없는 법이에요. 세상에 취직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젊을 때도 취직하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경력도 있고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다시 노력해보자.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결국에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느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부로서 일하기에 적합한 곳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뷔페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인데 제가 귀걸이 장식하는 것에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살림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뷔페에서 할 일은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겁을 먹긴 했었어요. 그런데 상급자가 제가 하는 것들을 보고 너무너무 잘한다면서 이 일이 딱이다 라고 아주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을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칭찬을 해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제 손에 착착 붙는 것이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키는 일만 해내면 되고 해야 하는 일들도 대부분 반복되는 단순 노동이라 적응이 되고 나니까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도 없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일도 없으니까 회사 생활보다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었던데 그렇게 3개월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상사님께서 제게 정규직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대비를 납부하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장 좋다고 말한 뒤 계약서까지 서면으로 작성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게 있었는데 바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뷔페 특성 때문에 평일에는 쉬지 못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또 우리 집에서도 뷔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좀 걸렸어요. 아, 물론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불편했고 안정적인 회사도 아니고 뷔페에서 일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 노동만 하는 것 아니야? 거기다가 주말에 출근을 하면 주말에는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줄까? 쫄쫄 굶으라는 소리야. 어머니,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밥을 못 먹을 걱정은 왜 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넌 그리고 제대로 가스불을 켤 수 있겠어? 밥솥에 밥이 없으면 쫄쫄 굶을게 될 거야. 밥솥 요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다 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즘 와이프가 일하러 나갈 때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데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보기 좋아요.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 번듯한 직장을 때려치고 그냥 막노동만 한다는 게 의가 없어서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뷔페는 뭐야? 어머님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여기는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번듯한 직장인데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건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애들이나 취직하는 경우겠죠.
아, 사대보험이 되면 다 번듯한 직장이에요. 아이 나의 속이 너무 상해요. 어머님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반반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뒤에도 반반 유지하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는 뷔페하며 돈을 버니까 반반 결혼 중이에요. 아, 저한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힘이 나는 일을 하라고 했었나요? 당연히 사무실에서 취직해 똑부러지게 일하면서 건물 곳곳을 조명해야 하는 일이었을 텐데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닌다 뷔페에서 일하거나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거나 뭐가 달라요, 어머님? 요즘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전문직이고 교육도 받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아니, 나를 지금 가르치는 내가 그 말씀이신가요? 어디선가 억지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아내는 자기 직업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부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왜 딴지를 걸고 있나요? 앞으로는 직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서 그만뒀을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시댁에서 말씀을 자주 하셨겠죠. 그렇게 열심히 뷔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단체 휴가 들어왔어요.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고 총동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귀에 익은 이름이라서 계속해서 생각했죠. 어느 여고, 어느 여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다닌 고등학교가 기억이 났어요. 저는 은근히 들뜨는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어머님, 어머잠, 나오신 고등학교가 거기요? 물어봤죠.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총동문회가 열리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으셨죠. 아, 맞다. 내가 나온 학교가 거기 어디고 다음 주 주말에 강남 어딘가에서 총동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 그 장소가 제가 일하는 뷔페예요. 오늘 예약 명단을 보니까 딱 적혀 있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나온 학교였어요. 세상 진짜 좁죠. 어떻게 해서 제가 딱 일하는 곳에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뷔페에서 총동문회가 열릴까요? 내가 거기서 일하는 곳이라면 혹시 나한테 찾아와서는 아는 척하지 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테니까 괜히 나한테 말 걸었다가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 걸지 마고 아는 척도 하지 마. 어머님, 쪽팔림을 당할 일이 뭐가 있어서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뷔페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만약 내가 뷔페 주인이라면 말 걸어도 괜찮겠지만 단순한 지원 아니니까. 잠 노동이나 하는 며느리가 비해 일한다고 하면 동창들이 전부 수근거릴 텐데.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버린다고 자랑하면서 겨우 피폐하게 해서 일하는 거야?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닐까요?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크루이 나를 나르고 물이나 떠다주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겠어? 번듯하게 직장 생활을 잘했다면 버텨야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솔직히 무급 휴가인 것인지 몰라. 내가 그렇게 쉽게 내쳐진다는 게 회사 생활을 너가 잘못했다는 거야? 너의 몫을 다했으면, 회사에서 왜 너한테 나가라고 하겠어?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하겠지. 그 말을 하고 시어머니가 삐걱거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눈물이 돌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일하는 뷔페에서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문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한 말은 해주었지만 솔직히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홀서빙 일을 하지 않는 내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인사를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 친구들 중에 몇몇은 쟤를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제 결혼식이나 가족 사진으로 보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찾아와서 인사를 건네주신 분들도 있고요. 인사를 안 하면 욕을 먹을지도 몰라서 그냥 인사를 드리고 욕을 먹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동문회 굵직한 행사가 끝나고 다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유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슬쩍 다가갔어요. 끝까지 고민이 들긴 했지만 내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툭툭 치면서 인사를 건네죠.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안녕하세요. 음식은 어떠셨어요? 저희 뷔페 음식 맛이 있죠.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말을 거니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시고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니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순간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인사를 한 거 그냥 뻔뻔하게 나가자 싶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 한 분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거더라고요. 누구야?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며느리나 맞네. 며느리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딱 알겠네. 결혼식 때 본 얼굴 그대로네.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야, 무슨 며느리야? 아이 뉘신데 여기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직원이세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강남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니만 아주 직원 교육을 개떡같이 하네. 왜 모르는 사람을 보고 하는 척을 해? 미쳤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딱 잡았다면서 말을 하니까 저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예 저를 모르는 척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사나운 눈빛을 보내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일개 직원이 왜 우리 테이블까지 찾아와서 말을 걸고 그러냐고 얼른 가서 본인 할 일이나 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벌떡게 달아오르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던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슬렁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결혼식에서 봤다면서 아는 척을 하셨던 분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잘못 봤나 하면서 수정말을 돌리시더니 유니폼에 명찰까지 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너무나도 쪽팔렸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뷔페에서 일을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자리에서 기분 좋게 갔는데 웃으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 벗어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동창분들 중에 저를 빤히 보시던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계속 제 얼굴을 보고 계시더니 결혼식에 왔었던 시어머니 친구분이셨나 싶었는데 제가 사람 얼굴을 기억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생존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면 분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나이 익어서 그러는데 김준식 소방관님 아세요?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저를 빤히 보면서 맞는 것 같이 하면서 수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성함이 딱 나오길래 너무나도 놀라 고기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나요? 맞아요. 저는 김준식 소방관의 딸입니다. 그 말에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 계신 몇몇 분이 제게 달려오셔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어리둥절해하면서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아무 말도 못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의아함에서 점점 사색으로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반가워하시는 건 감사한데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니까요. 제게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저희 아버지랑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요?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 우리가 김준식 소방관님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큰 사고가 있었어요.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친구들도 다치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부딪혀 다쳐 울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맞아. 그때 정말 제 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걸. 그 당시 세상이 매우 위태롭고
큰 사고였지만 건물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아서 큰 소문이 퍼지진 않았어요. 그때 김준식 소방관님이 소방관으로 잠시 전에 취직한 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건물을 해체해 주셨어요. 나를 비롯해 우리 친구들이 목숨을 건졌어. 계속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소리가 묻혔는데 아예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소방관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야? 나랑이 친구랑 저쪽에 있는 친구까지 셋을 구해주셨어. 그 뒤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찾아뵈었는데, 그리고 소방관님 딸인 그쪽 사진도 자주 봤었지. 요 근래는 나이를 먹고 한 5년 정도인가 찾아뵙지 못했네. 그래서 내가 따임 얼굴을 알고 있지. 소방관님은 건강하신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은인을 다 만나 시어머니 동창분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은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할 때 참석을 하지 않았어서 저에 대한 존재를 아예 모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것도 당연히 모르셨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죠. 만약에 저희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었다면? 진작에 우리 아버지의 존재를 다들 알게 된다면 사람 인연이 참 이상하단 걸로 알아요. 정말 만날 수 있는 타이밍에는 놓치고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 만나니까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생각에 잠기는 듯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며 우리 아버지를 칭찬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 말씀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동안 해내신 수많은 업적들이 주마등 지나치듯이 스르륵 떠오르더라고 해요. 시어머니는 사색에 빠져 어쩌면 좋을지 모르는데 친구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예명이야, 너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돈 댁을 만난 거로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네 아들의 결혼식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가야 했는데. 님도 만나 뵙고 얼마나 좋았겠죠. 너도 그때 그 사고 기억하고 있겠죠. 너는 밖에 있어서 다치지 않아 현장에 오래 머물지 못했을 테니까 몰랐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같이 대피소에서 만나고 나서 부대까지 안고 울었었죠. 그랬어요. 현장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처럼 다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대피소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사돈이 소방관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건에 투입된 분인지도 몰랐죠. 이렇게 인연이 있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 그럴 만해 워낙 정신이 없었잖아. 한두 명이 다친 것도 아니었고 너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우리가 소방관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만도 했겠다. 야, 나는 심지어 너네 며느리 중학생 때도 본 적이 있어. 그 후로 간간히 찾아뵙지 못했지만 연락은 드렸었어.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둔 가족 사진에서 본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방관 초임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랑 친정아버지 나이 차이가 8, 9살 정도 났으니 딱 시기가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남편을 낳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금 늦게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엄마와 결혼을 미루셨던 것이 본인이 위험한 일을 하니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더 이루셨다고 하셨어. 아무튼 저를 갑자기 알아보신 덕분에 다른 테이블에 계신 분들까지도 전부 이야기를 들었어. 인사를 하러 오셨다고 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사고를 수습했던 소방대원 중 한 분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쟤를 엄청 반겨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이거 대단한 이벤트가 틀림없다 하시면서 하나같이 제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셨어요. 쟤를 찾아와서 악수를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실 몹시 당황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대접은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집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네요. 명희는 어디 가든 역시 명희의 안목이 대단하단 걸 알아요. 그래서 말해본다면 명희, 넌 너무 좋겠다고요. 명예로운 사돈이 인연을 맺게 돼서 하긴 명의 아들도 되게 착하고 그러니까 분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아름답게 잘 장식된 성대한 사랑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처녀가 두 혼인자를 잘 만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밀어주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지 몰라 했더니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 한 분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까 명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누구나 척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직원 교육을 운운하며 화를 냈었죠. 신라 그 말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입술을 꼭 다물면서 분위기가 더 강해졌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변명 하나 생각조차 못했어요. 며느리가 맞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려 했죠. 시어머니를 눈살을 찌푸리며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수근거리는데 시어머니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결잔을 갚아줘야 할지 또는 동아줄이 되어야 할까요?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일부러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가 되죠.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하나뿐인 며느리인 제가 전에 어머님께 서운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어머님이 마음에 받아주셨는지 자꾸 제게 장난으로 누구냐고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애교를 떨며 얘기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상당히 로봇같이 어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화해하고 나도 기쁘게 있을게요. 죄송하구나. 어머님의 친구분들 덕분에 우리 화해할 수 있었네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전 다시 일하러 갈게요. 그러자 다들 저를 붙잡으시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며 제게 자리를 빌려주었습니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 옆구리를 찌르면서 동창분들이야. 내가 사돈이 자리를 한번 나서서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땀만 뻘뻘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시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내가 며느리랑 잘 이야기해서 사돈한테 한번 여쭤볼게. 워낙 일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나실 모르겠지만 말이야. 저도 한번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 부탁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이렇게나 반겨주시는데 저도 당연히 자리 마련하려고 힘써야죠. 며느리가 참 똑똑 부러지는 우리 명희가 며느리를 참 잘 봤어. 나도 이렇게 똑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봤어야? 그렇게 말이죠. 어찌나 미리 부럽기까지 해서 거 아니겠느냐고 너스레를 떨고 누가 그렇게 부러워한다. 좋아한다고 하면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애처럼 느껴졌어요. 어쨌든 그날 동문회가 끝나고 뒷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응, 나도 솔직히 너무 곤란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리 한 번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응, 나도 참 곤란하다. 친구들이 계속 졸라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회포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부탁 좀 하자. 사돈에게 말을 좀 잘 전해줄 수 있겠니?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시는데 저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시어머니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뷔페에서 일하면서 받은 무시는 서러웠고 직장을 쉽게 떠낸다고 혼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은근히 시킨 시집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에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속 터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말을 해버리면 제 손해일 것 같아서 고민되네요.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님을 존중해주려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친구들도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잘 넘겼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던데 그때부터 화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더니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숨을 깊이 쉬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내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속으로는 기쁘게 느꼈던 거야. 전부 미안하다. 그리고 오늘 하신 일에 정말 감사해.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잘 이해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동안 내가 너무 순진하게 행동했다는 것도 알아? 저예요. 솔직히 어머님이 매번 직장에 대해 따져서 상처받았었어요.
비 피해자로서 모자란 게 아닌데 그러한 대우를 받았나요? 그래, 내가 욕심이 있어서 안정된 직장을 바라며 내게 상처를 줬었지. 미안하구나. 단지 아들이 돈을 더 벌며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아들이 비록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 내가 어리석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들은 잔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과 괜한 트집을 많이 잡혔던 것을 알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었지만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매우 작은 사소한 일에도 계속해서 저를 트집 잡고 화를 내셨으니 명절마다 바울 일, 대청소를 하고 평일에 휴일에 괜히 불러내서 쓰잘데기 없는 심부름을 시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괜히 덤벼들게 만든 일도 있고 똥기 훈련시킨 일도 있었어요. 복수를 하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을 것 같지만 원래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는 법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수를 권하셨던 것도 아니었을 테니요. 거기에다가 저희 남편이 또 제 대신해서 시어머니에게 억수로 잔소리를 해서 사실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힘이 들진 않았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또 한 번 화를 내기도 했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누구냐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데서 며느리가 뷔페라는 게 쪽팔리다고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엄마가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상처인지. 그래서 나도 잘못했다고 바로 사과했잖니. 아유,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나랑 며느리랑 둘이 알아서 다 풀렸으면 하는데 와이프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아이 그 자리에서 민망한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거 우리 와이프가 현명하게 넘긴 것 같아요. 알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남편을 도와주면서 변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한마디 거들으셨어요. 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해야 했어요. 저도 이상한 분위기가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시어머니와 화해해서 우리 아버지와 시어머니, 동창분들께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조용히 끼어드는 것이 우리 동네 정의로운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다니 미래에 다시 만나지 못하고 수년을 보냈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구해주신 소방관이었어요. 사람 간의 인연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귀한 분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몰랐죠.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인근슬에 제 눈치를 살피는 시어머니를 보았는데 어쩌다 제 어깨가 으쓱거리더니 그 후 1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총동문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일하는 뷔페에서 하게 되었고 초대장까지 받았어요. 그때 그 사건이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께 명예상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사실 저는 별다른 일을 한 적이 없었지만 상을 주신다고 하니 기뻤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여구 총동문에 참석해서 명예상을 받았고 우리 시어머니는 화가 나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가 제가 뷔페에서 일하는 걸로 잔소리를 멈추었어요. 쭉 이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 적성에 맞는 일은 뷔페 피틀게 되어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무급 휴가를 내고 퇴사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제게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뻤죠. 이렇게 제가 뷔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에 접어든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적성에 맞는 일도 찾았고 우리 아버지의 정의롭고 시어머니의 조언 덕분에 모든 것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지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현명한 한마디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